일은 깔끔하게 처리됐나. 한태윤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천둥과 같았다. 예,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물에 걸리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 손상이 심각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될 겁니다. 박민우 중령의 보고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건조했다. 김하나, 그 아이인가, 내 장군님. 그 아이가 저희 아드님과 관련된 비밀 작전의 일부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드님이 그날 기밀 문서가 보관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시킨 건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CCTV는 기술적 오류로 영상이 삭제됐다고 보고할 겁니다. 완벽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한태윤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들은 재벌가와 연결된 거대한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군 내부 감사팀에 알려졌고 그 모든 증거를 숨기기 위해 딸을 희생시킨 것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오직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한 소녀의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 게임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인간의 생명은 그들에게 그저 쓸모없는 졸지두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 김성철은 정원에 있는 수국에 물을 주고 있었다. 흰 수국은 그가 아내와 함께 가꾼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707 특수부대에서 40년을 복무했지만 이제 그의 손은 총 대신 원예용 가위를 들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뿐인 딸 김하나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을 벗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 모든 평화를 산산조각 낼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했다. 김성철 씨 되십니까? 김하나 중사가 훈련 중 사고로 인해 현재 서울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성철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훈련 시나리오와 안전 지침이 스쳐 지나갔다. 낙하산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는 딸이 20년간 피땀 흘려 단련한 전문가임을 알고 있었다. 실수 그럴 리 없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김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정신없이 차 키를 찾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아내의 눈물 섞인 흐느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김성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운전대만을 꽉 쥔 채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에 압도당했다. 그의 딸 그의 자랑이었던 김하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 곳곳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하반신이 마치 짐승의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하반신 마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김성철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에 빛나던 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힘차게 땅을 달리던 딸의 모습. 이제 그녀의 세상은 끝난 것이었다. 아내는 오열했고 김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게 다문 입술과 떨리는 주먹만이 그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다. 중환자실 문 밖에는 이준혁 중위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김성철의 눈을 피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김성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엄청났다. 이준혁 중위는 변명하듯 말했다.
훈련 중 착지 사고입니다. 낙하산이 늦게 펴지는 바람에 김성철은 그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을 봐라. 너는 죄책감에 떨고 있다. 이 사고는 누가 꾸민 짓인가? 이 중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성철은 몸을 돌려 딸의 병실로 돌아갔다. 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지만 이미 영혼은 죽은 것 같았다. 김성철은 더 이상 법과 정의를 믿지 않았다. 이 세상의 정의는 권력자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의 평범한 삶은 끝났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는 딸에게 고통을 안겨준 모든 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전사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김성철의 분노는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그의 행동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군 당국에 곧바로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김하나 중사 사고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훈련 보고서, 현장 CCTV 영상, 그리고 사고 당시 함께했던 모든 대원들의 진술서까지 단 한 장의 서류도 빠짐없이 보내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그의 요청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그것은 보안 문제로 인해 김성철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707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안 운운하지 마라. 당신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보내라. 담당자는 그의 강렬한 기세에 눌려 잠시 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김성철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군 부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정문과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정문 경비병은 마치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김성철은 자신이 직접 전화했던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경비병은 그런 이름의 간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미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그들은 그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가 요구했던 모든 서류는 이미 폐기되거나 조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향을 바꿔 병원으로 눈을 돌렸다. 담당 의사는 하룻밤 새 여러 명의 간부들을 접견한 듯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김성철이 자세한 치료 계획과 딸의 예후에 대해 묻자 의사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판에 박힌 대답만 반복했다. 척추 손상이 워낙 심각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사고 당일 응급처치는 누가 했나? 훈련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군의관은 없었나? 의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희는 환자가 도착한 이후의 상황만 김성철은 알고 있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최전방이 아닌 이상 현장에서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의 딸은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치 현장에서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병원의 벽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차갑게 닫혀 있었다. 며칠 동안 김성철은 딸의 병실을 지키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딸 김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블랙 맘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절망과 무기력함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분노가 오히려 자신에게 향해지는 것 같아 보였다. 어느 날 김성철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널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말에 김하나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빠, 소용없어. 그들은 너무 강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은 거대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입 밖에 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들을 향한 공포가 아닌 아버지가 그들과 맞서다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딸이 잠든 사이 김성철은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는 정식적인 절차를 포기하고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딸의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들의 연락처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거주지도 알 수 없었다. 마치 한태윤 장군의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사라졌다. 김성철은 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한 대원은 최근에 갑작스러운 진급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고, 다른 대원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들이 침묵의 대가를 치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는 딸의 동료들이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했다.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의 사고, 당일 훈련을 지휘했던 이준혁 중위의 신상을 다시 한번 파악했다. 그의 최근 동향을 살피던 김성철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이준혁 중위는 사고 직후 한태윤 장군의 아들인 한승호 소위의 전속 부관으로 발령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준혁 중위는 딸을 배신한 대가로 한태윤 장군의 라인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정황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의 딸 김하나는 우연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었다. 한태윤 장군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 김성철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한태윤 장군. 이 이름 석자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군복을 벗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모든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것은 개인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을 바쳤던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기도 했다. 김성철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닥터 카타르시스로 명명할 계획을 세웠다. 세상의 불의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성철은 딸의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넌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샘은 이미 메말랐고 슬픔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했다. 누구보다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그의 딸이 이제는 스스로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부패한 장군과 그의 오만한 아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과 정에 그는 이미 그것들을 믿지 않았다. 법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만 작동했고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개인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을 바쳤던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김성철은 병실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집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딸의 어릴 적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아내와의 소박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것들은 그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연료였다. 그는 아내가 잠든 사이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707 특수부대 시절의 오래된 인식표, 빛 바랜 군복, 그리고 그가 비밀리에 사용했던 통신 장비와 문서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내 들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것을 삭제했다. 새로운 신분과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특수부대 경험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정보 수집 심리전, 그리고 잠행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우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무기는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 VPN을 구축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IP 주소를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조심스럽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은퇴한 정보요원들, 해커 출신 기술자들, 그리고 군부 내부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복수 캠페인에 이름을 붙였다. 닥터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정화를 의미한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을 정화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부패한 권력자들과 그들의 추악한 행위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단죄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태윤 장군의 비서관으로 승진한 이준혁 중위였다. 그는 이준혁이 딸을 배신하고 그의 상처 위에 승리를 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준혁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를 파멸시키되 그의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김성철은 이준혁 중위의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창시절 군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 관계와 사생활이었다. 그는 이준혁 중위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의 은밀한 재정 거래 내역을 파악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준혁은 한태윤 장군의 아들 한승호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 그 돈은 불법적인 경로로 들어왔으며 이준혁은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비열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성철은 그의 분노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혁 중위와 같은 비겁한 자들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버려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다. 이준혁은 한태윤 장군이 던져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권력에 충실한 개였다. 김성철은 그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혁의 불법적인 재정 거래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준혁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작업을 마친 김성철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창백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총을 잡을 때처럼 굳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나야,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반드시 너의 고통을 갚아줄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을 잃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복수에 바치기로 결정했다. 닥터 카타르시스의 첫 번째 수술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김성철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을 찾아갔다. 낮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밤이 되면 과거의 그림자들이 모여드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이곳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퇴한 특수요원들과 정보 분석가들, 그리고 뛰어난 해커들이 모여 정보를 거래하고 기술을 나누는 지하세계의 아지트였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무선 호출기를 꺼내 들었다. 카멜레온이라는 암호명이 찍힌 낡은 호출기였다. 그는 특정 주파수로 신호를 보냈다.
72시간 동안 30분 강역으로 3번. 이것은 그들만의 은밀한 약속이었다. 3일째 되는 날 밤, 김성철은 아무도 없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호출기의 응답 신호를 받았다. 오랜만이군 유령.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유령, 그것은 707 특수부대에서 그의 암호명이었다. 그 별명은 그가 어떤 작전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그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최민수였다. 최민수는 저녁 후 자신의 뛰어난 해킹 능력을 활용해 이 지하세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나를 어떻게 찾았나 김성철이 물었다. 유령의 그림자는 아무리 깊숙이 숨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 돌아온 이유를 말해. 최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김성철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한 문장을 던졌다. 내 딸이 군대에서 다쳤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들 모두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얼마나 부패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최민수가 물었다. 모든 것. 한태윤 장군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그들의 모든 비밀을. 최민수는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유령, 너는 아직도 군대 방식대로 사는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거래는 공정해야 하네. 최민수는 그에게 하나의 시험을 제안했다. 이름만 알고 있는 한 재벌가 자제의 비밀을 알아내. 그가 불법적으로 소유한 해외 비자금을 추적해서 내게 보여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김성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시험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기술을 동원해 그 재벌가 자제의 온라인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모두 뚫고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십 개의 가짜 신분과 가상 IP 주소를 만들어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마치 수십 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해킹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전도 활용했다. 재벌가 자제가 신뢰하는 인물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정보를 빼냈다. 3일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작업한 끝에 그는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재벌가 자제는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김성철은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는 증거를 담은 USB를 최민수에게 건넸다. 최민수는 김성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유령이군. 너는 여전히 무섭고 위험해. 약속대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최민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한태윤 장군과 그의 아들 한승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정 상태, 정치적 관계, 사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었다. 김성철은 며칠 동안 최민수의 아지트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한태윤 장군이 군납 비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비리의 중심에는 한승호 소위가 있었다. 그는 군납 업체들과 은밀하게 거래하며 엄청난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한승호는 김하나의 사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몇 차례 더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도 그와 함께 비밀 임무에 투입되었던 몇 명의 군인들이 훈련 사고라는 명목으로 의문의 부상을 당하거나 전역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 명은 실종 처리되었고 다른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승호의 범죄를 눈치챘거나 그에게 거슬렸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한태윤 장군과 그의 아들은 군대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철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정의에 대한 강렬한 갈증으로 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 세력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 캠페인에 이름을 붙였다. 닥터 카타르시스. 의사는 칼을 들고 수술을 하지만 그는 정보라는 칼을 들고 사회의 병든 부분을 도려낼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와 분석을 통해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태윤 장군의 충직한 하수인 이준혁 중이었다. 그는 이준혁이 딸을 배신하고 승진의 대가로 챙긴 모든 부정한 재산과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었다. 김성철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이준혁 중위, 딸의 사고를 은폐하고 그 대가로 한태윤 장군의 비서관 자리를 꿰찬 비열한 배신자. 김성철은 그의 파멸이 복수의 서막을 여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준혁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부당하게 축적한 부였다. 김성철은 이준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그의 일상 습관, 그리고 숨겨진 욕망까지. 그는 이준혁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출근 시간, 점심 식사 장소, 퇴근 후 들르는 골프 연습장, 그리고 그가 몰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차까지. 그는 이준혁이 단순히 한태윤 장군의 지시를 따른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가 그 모든 범죄의 공범이자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을 기꺼이 팔아넘긴 야심가였다. 이준혁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자신을 한태윤 장군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허영심이 가득했다. 김성철은 이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이준혁이 최근 비밀리에 투자하고 있는 강남의 한 재개발 지역을 알아냈다. 이준혁은 한태윤 장군의 아들 한승호가 빼돌린 군납 비리 자금의 일부를 받아 그곳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오직 이준혁과 그를 도왔던 부동산 브로커만이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김성철은 이 모든 정보를 해킹을 통해 완벽하게 파악했다. 이제 그는 이준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멸할 함정을 파야 했다. 그는 가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름은 드림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이 회사에 이준혁의 아파트와 비슷한 고가의 부동산 매물을 다수 등록했다. 모든 거래는 철저하게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성철은 이준혁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정보 웹사이트에 이 드림 부동산 컨설팅의 광고를 교묘하게 노출시켰다.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 군인 전용 부동산 투자, 비공개 특급 매물 상담. 군인 전용이라는 문구는 이준혁의 허영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는 곧바로 드림 부동산 컨설팅에 연락을 취했다. 이준혁은 가상의 컨설턴트와 접촉했다. 컨설턴트는 이준혁에게 군 내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중위님, 저희는 군부 고위 관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위님께서 최근 투자하신 강남의 재개발 지역은 한태윤 장군님께서도 관심 있어 하시는 곳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곳에 극비리에 투자하신 거액의 비자금을 옮기려 하십니다. 김성철은 이 거짓 정보를 통해 이준혁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준혁은 자신의 투자가 장군의 비자금과 얽혀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는 자신이 장군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김성철은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그는 이준혁이 가장 아끼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가상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모두 익명으로 움직였다. 김성철은 그들이 실제 투자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준혁의 아파트를 사겠다고 접근했다. 이준혁은 갑작스러운 매수 문의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투자가 성공적이라는 생각에 우쭐해졌다. 그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비밀리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접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성철은 이준혁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부동산 투기 정황이 담긴 문서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는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으로 익명의 제보자 신분을 유지했다. 그는 언론에 이준혁 중위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정의로운 군인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부동산 투기꾼과 군납 비리의 공범. 언론은 즉시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기사에는 이준혁이 강남의 아파트를 불법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한태윤 장군의 비서관으로 승진하게 된 배경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의 이름은 모든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렸다. 군 내부 감사팀이 즉시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 또한 불법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준혁은 자신이 한태윤 장군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장군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꼬리 자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부, 그리고 미래까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피했다. 그는 마치 썩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김성철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았다. 이준혁은 그의 손에 의해 무너졌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준혁은 한태윤 장군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김성철은 이제 그의 다음 목표를 정했다. 바로 한태윤 장군의 아들 한승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제공한 장본인. 이준혁의 파멸은 한승호에게 경고가 될 것이었다. 이제 진정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성철은 다시 한번 노트북을 닫고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다음 작전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혁 중위의 파멸은 순식간에 언론을 뒤덮었다. 군 내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고위 간부 아들의 비자금 조성, 정의로운 간부의 탈을 쓴 부패한 군인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다. 군 당국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준혁 중위의 행동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려 했지만 모든 언론은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들을 근거로 그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태윤 장군은 격분했다. 그의 충직한 하수인이 눈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즉시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해 닥터 카타르시스의 정체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령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김성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이준혁의 몰락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한태윤 장군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었다. 장군은 이제 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김성철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주소는 추적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제목 블랙맘바 사건에 대하여 내용 유령. 오랜만이군. 내 딸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이 일의 배후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 그들은 너의 딸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까지 짓밟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널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김성철의 심장이 굳어졌다. 유령이라는 암호명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맘바는 그의 딸 김하나의 별명이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히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군 내부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는 최민수에게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군 정보국의 최신 암호 기술이다. 나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 없어. 김성철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지?
메시지 발신자는 서울 외곽의 낡은 군 기념관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곳은 한때 군사 기밀이 오가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김성철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함정이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한 남자가 기념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군인처럼 단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김성철을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다. 유령,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강서진 대령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하나의 과거 멘토이자 그녀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는 딸의 사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김성철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이틀 전부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하나 중사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으며 저를 능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진 대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김성철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강서진 대령이 자신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강서진 대령은 한태윤 장군의 아들 한승호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했다. 김하나 중사는 그날 훈련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승호 소위의 명령에 따라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군납 비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승호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무기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그 거래의 증거가 담긴 USB를 빼내려 했지만 한승호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그는 헬기 조종색에 그녀의 줄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그녀는 대신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된 겁니다. 김성철의 몸은 분노로 경직되었다. 그의 딸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한태윤 장군의 아들의 명령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강서진 대령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한태윤 장군은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비서실장 정민호 장군입니다. 한태윤은 그저 정민호 장군의 오른팔일 뿐입니다. 정민호는 군대 내의 모든 부패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한태윤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김하나 중사의 사고 역시 정민호 장군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직 한태윤을 통해. 강서진 대령은 김성철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USB에는 정민호 장군이 한태윤 장군에게 내린 비밀 지시사항과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옛 동료이자 정보국 요원이 목숨을 바쳐 남긴 것입니다. 그 역시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되어 사망했습니다. 김성철은 그 USB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 조각에서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목표는 이제 한태윤 장군이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적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괴물 정민호 장군이었다. 강서진 대령은 김성철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정민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이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내주십시오. 김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복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는 그림자 속의 괴물을 사냥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준혁과 같은 작은 먹잇감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괴물 그 자체와 싸워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국가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강서진 대령과의 만남 후 김성철의 복수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한태윤 장군이 아니었다. 한태윤은 거대한 부패 제국의 하수인이자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진짜 적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정민호 장군. 그 이름 석자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정민호 장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정보 권력, 그리고 심지어 언론까지. 김성철은 그의 심장을 직접 찌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심장, 그것은 바로 한태윤 장군의 아들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을 연 한승호 소위였다. 김성철은 한승호를 타겟으로 정했다. 한승호는 권력의 정점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아버지나 정민호 장군과는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통제 불능의 욕망과 오만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어떤 규칙도 무시했다. 김성철은 최민수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한승호의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한승호가 가담한 군납 비리 외에 더러운 뒷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강남의 비밀 카지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즐겼고 마약, 밀매 조직과도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그의 SNS에는 호화로운 파티 사진과 명품으로 가득한 일상이 넘쳐났지만 그 모든 것은 부패한 돈으로 쌓아 올린 허울이었다. 김성철은 한승호가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가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양심을 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정민호 장군이 쌓아놓은 권력의 성 위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기생충과 같았다. 김성철은 그의 이중적인 삶을 모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준혁처럼 단순한 제보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한승호는 단순한 중의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장군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었다. 김성철은 그 방패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한승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했다. 작전명 에덴의 뱀. 뱀이 에덴의 동산을 유혹했듯 그는 한승호의 탐욕을 유혹해 그를 파멸로 이끌기로 했다. 김성철은 최민수와 함께 가상의 군수업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에덴테크. 이 회사는 국방부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드론 시스템을 납품하려 하는 것처럼 꾸며졌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되었고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까지 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 한승호를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 김성철은 한승호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도박 사이트에 에덴테크의 광고를 교묘하게 노출시켰다. 광고 문구는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라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한승호는 그 광고에 즉시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에덴테크라는 회사의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러나 에덴테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김성철은 한승호가 자신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한승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인물은 마스터 킴이라는 이름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사업가였다. 한승호는 마스터 킴에게 접촉했다. 당신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힘이라면 국방부에 쉽게 납품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한승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성철은 마스터 킴의 목소리로 한승호에게 대답했다. 소위님, 저는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국방의 미래를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소위님 같은 분이라면 저의 사업을 크게 키워줄 수 있겠군요. 제게 소위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소위님께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승호는 마스터 킴의 제안에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힘을 빌려 에덴테크가 진짜 군수업체인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군 내부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군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에덴테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김성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한승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죄의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하고 있었다. 김성철은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을 때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그는 한승호가 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든 기록을 해킹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만남을 실시간으로 녹화했다. 이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준혁처럼 작은 먹잇감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한승호라는 거대한 뱀을 잡아 그를 통해 숨어있는 괴물 정민호 장군을 끌어내야 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한 복수를 시작했지만 그 복수의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이 모든 복수극에 의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딸의 고통이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오직 복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에덴의 뱀은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들 준비를 마쳤다. 이준혁 중위의 몰락은 한태윤 장군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했다.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은 그의 귓가에서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는 이준혁이 모든 것을 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증오했지만 곧 이준혁 역시 그 거대한 덫에 걸린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위협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의 아들 한승호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즉시 모든 공작을 시작했다. 닥터 카타르시스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완전히 지우기로 했다. 그는 아들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가장 위험한 목격자를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목격자는 바로 딸의 팀원이었던 정민지 하사였다. 정민지 하사는 사고 당시 김하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훈련 상황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준혁 중위가 보낸 협박에 한 번 굴복했지만 그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양심을 매일 갉아먹고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정민지 하사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웅장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정민지 하사는 그곳에 홀로 서서 한태윤 장군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마주해야 했다. 정민지 하사, 자네의 미래는 밝네. 나는 자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네. 한태윤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차갑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네는 김하나 중사의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지. 장군의 질문에 정민지 하사의 몸은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태윤 장군은 그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김하나의 사고가 순전히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모든 책임이 김한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였다. 이것에 서명하게 자네는 아무것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일세. 자네의 침묵은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같네. 정민지 하사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한태윤 장군은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협박했다. 자네가 만약 이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자네의 미래는 끝난 것과 같네. 이 바닥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겠지. 자네가 힘들게 들어간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일반 부대에서도 자네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네의 부모님은 장군의 말은 멈췄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정민지 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정민지 하사의 머릿속에 김하나 중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훈련 중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녀의 모습, 아무리 힘들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모습, 그리고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절망에 빠진 그녀의 얼굴.
정민지 하사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서명을 하는 순간 김하나 중사를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못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한태윤 장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못하겠다고 자네가 나에게 감히 대드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였다. 김하나 중사의 사고는 나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민지 하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태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민지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겠군. 자네의 양심은 너무나도 쓸모없는 것이었군.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다. 정민지 하사, 이 시간부로 영창으로 보내. 내 명령이라고 해. 그리고 아무도 면회시키지 마. 영창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 특별 감시를 하도록 해. 그의 말은 마치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려는 것처럼 들렸다. 그것은 정민지 하사의 양심을 짓밟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비열한 계획이었다. 김성철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민지 하사의 차량에 비밀리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놓았다. 그는 한태윤 장군의 사무실을 원격으로 해킹하여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정민지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한태윤 장군의 잔인한 계획을 모두 들은 김성철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그는 그녀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한태윤 장군은 정민지 하사를 영창에 보내 고립시키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려 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닥터 카타르시스의 다음 목표는 한승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한 젊은 군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 김성철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한태윤 장군의 비열한 계획을 모두 들었다. 정민지 하사를 영창에 가두고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려는 잔인한 수법. 이것은 김하나를 짓밟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김성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최민수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민지 하사를 지금 당장 빼내야 한다. 영창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녀를 보호해. 최민수는 김성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에 놀랐다. 유령, 그것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해.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는 나의 딸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나는 그녀를 구할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최민수는 김성철의 단호한 결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즉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 새벽의 샛별. 그들은 정민지 하사가 이송될 영창의 위치와 경로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곳에 군용 차량을 감지하는 무선 교란 장치를 설치했다. 동시에 김성철은 군 내부 통신망에 침투했다. 그는 해킹을 통해 영창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허위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동해안 작전 지역의 적군 침투. 모든 병력은 즉시 비상 소집하라. 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긴급 경보가 울리고 모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비상 소집 장소로 뛰어갔다. 바로 그때 정민지 하사를 태운 이송 차량이 영창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보로 인해 영창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오직 이송 차량의 운전병과 호송병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김성철은 그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송 차량의 내부 통신망에 침투하여 정민지 하사에게만 들릴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 하사, 나는 닥터 카타르시스다. 너의 용기 있는 선택에 감사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살아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든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든. 정민지 하사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준혁 중위를 파멸시킨 익명의 영웅.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보았다. 그때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이 긴급 경보로 인해 멈춰섰기 때문이었다. 호송병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정민지 하사는 그가 준 비밀 신호를 기억해냈다. 그는 과거 김하나 중사가 알려주었던 상대를 제압하는 특수 기술을 활용했다. 그녀는 빠르게 호송병을 제압하고 차량을 벗어났다. 영창 주변은 이미 비상 소집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 틈을 타 김성철이 미리 알려준 탈출 경로로 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만이 있었다. 살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김성철은 멀리서 그녀의 탈출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했다. 최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다. 이제 정민지 하사는 안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성철은 그녀를 잠시 보호하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녀가 직접 언론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세웠다. 정민지 하사의 실종은 한태윤 장군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그의 아들 한승호가 흥분한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아버지, 대단한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승호는 김성철이 마스터 킴을 통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이다. 한승호는 아버지에게 에덴테크라는 회사를 설명했다.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한태윤 장군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들을 이용해 정민호 장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닥터 카타르시스의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 탐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정민호 장군의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김성철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태윤 장군의 분노와 아들의 탐욕이 맞물려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성철은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준혁 중위의 파멸, 정민지 하사의 구출, 그리고 이제 한승호와 한태윤 장군이 스스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될 순간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계산과 실행만이 남아 있었다. 닥터 카타르시스의 진짜 수술이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한승호 소위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스터 킴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는 자신이 거대한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아버지 한태윤 장군은 그를 질책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져온 에덴테크라는 거대한 기회에 대해 솔깃한 반응을 보였다. 정민호 장군의 이름은 그들 부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이준혁의 몰락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더 큰 판에서 놀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김성철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보안 네트워크에 경보음이 울렸다. 최민수의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김성철의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다. 유령, 그만둬. 이 모든 것을 멈춰. 네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은 표면일 뿐이다. 나는 너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복수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김성철의 손이 멈췄다. 그는 최민수의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최민수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과거의 동료.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민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더 길고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민수의 진짜 이름은 최민수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최민성이었고 그는 과거 정민호 장군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인물이었다. 그는 한때 정민호의 신복이었지만 정민호의 배신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가 필요했다. 정민호의 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군대 내부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인물, 바로 김성철이었다. 최민수는 김성철의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김성철의 분노를 이용해 한태윤 장군의 아들을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정민호 장군까지 끌어내리려 했다. 최민수의 계획은 김성철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그는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제보하며 김성철의 복수를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정민호 장군을 향한 복수임을 은밀하게 암시했다. 김성철의 분노는 이제 최민수를 향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한 남자의 복수극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섬뜩했다. 유령, 정민호 장군이 내 정체를 알아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는 반대파 세력의 스파이라고 보고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너와 그들이 서로 싸우다 파멸하는 것을 나는 지켜볼 것이다. 행운을 빈다. 김성철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민수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한 권력의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정민호 장군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사람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증오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비열한 인간들. 그는 즉시 모든 계획을 수정했다. 마스터 킴으로서 한승우와 만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정민호 장군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만남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그는 한승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소희님, 안타깝게도 투자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한승호는 김성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다. 그러나 김성철은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최민수는 자신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유령, 나는 네가 이길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너는 네 딸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었어. 복수는 냉정해야 하네. 나는 너의 감정을 이용했을 뿐이야. 미안하네. 김성철은 그의 메시지를 삭제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그의 유일한 동맹은 그를 배신했고 그의 모든 적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닥터 카타르시스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과거의 유령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홀로 싸워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복수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역시 이 모든 분노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이준혁의 몰락과 정민지 하사의 실종은 한태윤 장군의 정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는 모든 것이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유령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 한승우에게 투자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감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때 최민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장군님, 닥터 카타르시스는 유령입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존재죠. 그의 이름은 김성철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복수에 눈이 먼 미치광이입니다. 한태윤 장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김성철.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 없었다. 하지만
유령이라는 암호명은 군 정보부 내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름이었다. 그는 유령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김성철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 정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도 그의 기록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한태윤 장군은 직감했다. 이 자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시스템과 싸우려 하고 있었다. 한태윤은 자신이 먼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의 직속 특수요원들을 소집했다. 이들은 군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그들만의 비밀 조직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김성철의 은신처 주소를 알려주며 명령했다. 반드시 생포해. 만약 그가 저항하면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라. 그의 시신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내게 가져와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김성철을 제거하고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빼앗는 것. 김성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한태윤 장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태윤 장군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조회하고 특수요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주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는 재빨리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자신의 아지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사라져야 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검은색 밴이 그의 아지트가 있는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밴에서 내린 특수요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훈련받은 살인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김성철의 아지트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지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낡은 책상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이쑤시개 하나가 꽂혀 있을 뿐이었다. 특수요원들은 당황했다. 이쑤시개는 707 특수부대에서만 사용되는 비밀 신호였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라는 의미였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김성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너무 늦었어.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것은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특수요원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김성철이 이미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곧바로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성철은 이미 건물 옥상에서 다른 건물로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몸을 다시 사용했다. 그의 몸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는 도시의 야경 속으로 사라졌다. 특수요원들은 그를 쫓았지만 그들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특수요원들은 빈손으로 한태윤 장군에게 돌아가야 했다. 한태윤 장군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성철은 그가 보내는 모든 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이준혁이나 다른 잡범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였다. 한태윤 장군은 즉시 아들 한승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분간 모든 것을 중단해라. 에덴 테크든 뭐든 모든 것을 멈춰. 우리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 한승호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겁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이 김성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려 들어가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복수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김성철은 이제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하나야, 이제 아빠가 그들을 완전히 끝내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성철은 한태윤 장군의 습격을 성공적으로 피한 뒤 서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다. 그의 새로운 아지트는 인적이 드문 지하 건물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밤낮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의 병폐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닥터 카타르시스로서 마지막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최민수와 강서진 대령으로부터 얻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한태윤 장군이 군납 비리에 연루된 증거, 그의 아들 한승호의 불법적인 행적,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훈련 사고로 위장된 수많은 사건들과 그 희생자들의 명단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모든 증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태윤 장군이 정민호 장군의 지시를 따랐다는 정황 증거도 은밀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정민호 장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 모든 비리의 뿌리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정민호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신 한태윤을 무너뜨려 정민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보고서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했다. 단순히 한 곳에만 보내면 군이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기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국내의 모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독립적인 인터넷 언론사까지 모든 곳에 제보했다.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으로 그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첨부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고발이다.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톱 기사는 한태윤 장군의 비리 사건이었다.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된 살인 의혹, 장군의 아들이 저지른 비리와 은폐 공작, 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권력형 범죄 등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모든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군대가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태윤 장군을 즉시 처벌하고 군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는 청원이 수십만 건씩 쏟아졌다. 군 당국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준혁 중위의 사건을 겨우 진화하려 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다. 한태윤 장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닥터 카타르시스의 제보가 조작된 것이며 이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닥터 카타르시스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한태윤 장군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를 지지하던 모든 세력이 등을 돌렸고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유령의 존재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김성철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김성철은 그의 심장부를 공격하며 조용히 숨어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이 닥터 카타르시스의 첫 번째 수술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의 아들 한승호 소위의 비리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군사법원은 즉시 한승호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한태윤 장군 또한 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한태윤 장군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명예 권력 그리고 아들까지.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한때
유령이라고 불렀던 존재에게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불길을 종식시킬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자신의 아들 한승호의 죄를 모두 덮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승부수는 김성철의 딸 김하나를 향할 것이었다. 한태윤 장군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언론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고 내부 감사는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광분했다. 모든 것은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유령 때문이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의 아들 한승호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성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그를 멈추게 만들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바로 김성철의 유일한 약점, 그의 딸 김하나였다. 한태윤 장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김하나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는 군복을 차려입고 가슴에 빛나는 별 3개를 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며 김하나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태윤 장군은 조용히 들어섰다. 김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다. 김 중사, 많이 힘들겠군. 나는 자네의 아버지를 알고 있네. 그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도끼가 숨어 있었다. 김하나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한태윤 장군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오랜 적들의 얼굴을 보았다.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썩어 문드러진 얼굴들. 한태윤 장군은 그녀의 눈빛을 읽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자네의 아버지는 지금 거대한 실수를 하고 있네. 그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와 나의 아들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지. 그가 계속 이런 짓을 한다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남은 삶마저도.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믿었다. 당신은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김하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그녀의 반응에 살짝 놀랐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협박이라니 나는 그저 충고를 하는 것뿐이네. 자네의 아버지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아 줄 거야. 자네의 아버지는 이미 그의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고 있을 테지 하지만 그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네는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자네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태윤 장군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했다. 그는 김하나의 절망이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김하나의 눈에서 절망은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한태윤 장군을 똑바로 응시했다. 웃기지도 않네요,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당신은 한낮 이 병실에 누워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협박하려고 왔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서요. 그녀의 말은 한태윤 장군의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군님, 당신은 아직 모르는군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됐어요. 저의 고통은 저의 아버지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저의 절망은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아빠는 당신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빠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한태윤 장군이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건드리려 했지만
그 약점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태윤 장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소녀가 자신이 알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전사였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무너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는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김성철이 왜 이토록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에게는 김하나라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태윤 장군은 침묵한 채 병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딸을 협박하여 김성철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한태윤 장군이 떠난 후 김하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다시 싸울 용기를 찾은 전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싸움을 제가 도울게요.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될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김성철은 딸과의 통화 후 복수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의 무기로 바꾸었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김하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의 일들이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빠, 그날 임무 시작 전 한승호 소위가 저에게 이상한 암호명을 주었어요. 나이팅게일. 그리고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특수 작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요. 그들이 기록을 삭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김성철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딸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707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모든 작전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규칙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이준혁 중위의 보고서 조작, CCTV 영상 유실 등 모든 은폐 공작이 단지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원본 기록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는 최민수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군 내부의 모든 비밀 기록 보관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찾던 기록은 군사시설 내부의 비밀 서버가 아닌 한태윤 장군의 개인 별장 지하서재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은 한태윤 장군이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대해 비밀 회동을 가지던 장소였다. 금고에는 나이팅게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훈련 사고를 가장한 사례지 시 한태윤 장군이 직접 작성한 아들의 비리 은폐 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하나 중사의 사고 당시 헬기 조종사와 한승호 소위의 교신 내용이 담긴 원본 파일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줄을 끊어, 지금, 당장. 한승호의 목소리와 알겠습니다. 라는 조종사의 망설임 섞인 목소리.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김성철은 최민수에게 이 모든 파일을 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한태윤 장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한태윤 장군, 저는 장군님께서 숨겨놓은 나이팅게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홀로 별장으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끝내드리겠습니다. 한태윤 장군은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숨겨놓은 증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최측근들을 동원해 김성철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이준혁의 몰락과 김성철의 추격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결국 그는 혼자 별장으로 향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을 유인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자정 한태윤 장군은 홀로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권총을 빼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 김성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철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그를 찾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닥터 카타르시스, 당장 모습을 드러내. 이 비겁한 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저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입니다. 김성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장군님, 당신은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죠. 이제 제가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시간입니다. 한태윤 장군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할 셈이냐? 당장 내게 모든 것을 넘겨. 넘겨달라고요. 이미 넘겨졌습니다, 장군님. 김성철은 조용히 말했다. 한태윤 장군이 당황해하는 사이 별장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나이팅게일 작전의 원본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태윤 장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김성철이 자신의 별장 내부까지 해킹하여 모든 것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네, 이놈. 한태윤 장군은 분노에 휩싸여 김성철에게 총을 겨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별장 문이 부서지며 군 검찰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한태윤 장군을 체포했다. 한태윤 장군, 당신은 군납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윤 장군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낱 유령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성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한태윤 장군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딸을 위한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배우 정민호 장군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고 더 거대한 사냥을 준비했다. 한태윤 장군의 체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폭로했고 군 검찰은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들 한승호 소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승호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를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 모든 비리의 뿌리가 정민호 장군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손을 놓았다. 한승호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 아래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권력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버려질 존재가 되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승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와 정민호 장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적은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자신이 자백을 통해 정민호 장군을 무너뜨리면 검찰이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자백은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러나 그 자백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승호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한태윤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납 비리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김하나 중사의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계획된 살해 시도였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김하나 중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정민호 장군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부패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저희를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의 손발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정민호 장군이 한태윤 장군에게 내린 비밀 지시, 사항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군 내부의 모든 부패가 담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과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태윤 장군의 비리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최고위층이 개입된 거대한 권력형 범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승호의 자백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았다. 정민호 장군과 그를 따르던 모든 권력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들을 비난했다. 한때 단단했던 그들의 부패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정민호 장군 군납 비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모든 혐의 인정. 군 최고위층의 대규모 비리 충격적인 전말 밝혀져 등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다. 대한민국은 군대라는 조직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김성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딸을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며 그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공허함이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는 그 성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그가 직접 정민호 장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한승호의 비열한 자백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 순간 김성철은 자신이 복수를 위해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의 수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고 그 부패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조용히 세상에 퍼져나갔다. 김성철은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는 최민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걸어온 길에서 그 모든 분노와 증오가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공이 자신에게 남긴 공허함에 절망했다. 그의 딸을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윤 장군은 체포되었고 정민호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그들의 몰락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김성철은 더 이상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온라인 흔적을 지우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는 자신이 걸어온 복수의 길이 결국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수많은 증오와 분노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복수라는 거울을 보며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증오했던 괴물과 닮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한태윤 장군과 정민호 장군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왜 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단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파멸이 그의 딸을 다시 걷게 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헛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김성철은 딸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하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쥔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옆에는 물리치료사가 그녀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김성철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의 딸은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동안 스스로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재활치료가 끝나자 김하나는 김성철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았다. 아빠,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희망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아빠, 고마워요. 김하나가 말했다. 김성철은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니. 아빠가 널 이렇게 만든 놈들을 파멸시켰지만 네가 걷게 해준 건 아니잖니. 김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빠는 저를 걷게 해주셨어요. 아빠의 복수가 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블랙맘바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저와 같은 비극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김성철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딸을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했고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어두운 복수의 길이 결국 딸의 빛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닥터 카타르시스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의 희망을 지켜주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성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은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다. 그는 이제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딸의 재활을 돕고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삶을 응원할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딸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비극은 끝났다. 이제 희망이 시작될 차례였다. 복수의 끝에서 김성철이 마주한 것은 딸의 재활을 향한 처절하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한태윤과 정민호 장군의 몰락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했을지라도 김하나의 몸은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하반신 마비 상태였고 그녀의 재활은 기약 없는 싸움이었다. 김성철은 더 이상 유령이나 닥터 카타르시스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직 한 사람 그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왔다. 재활의 과정은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넘어지고 땀을 비오듯 흘려도 그녀의 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통증에 시달렸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성철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강인한 특수부대원이었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척추 손상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군사훈련을 딸의 재활에 적용했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빛이었다. 김성철은 딸의 재활을 위해 자신만의 훈련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의 병실을 작은 훈련장으로 만들었다. 침대 옆에는 재활용 기구가 설치되었고 벽에는 그녀의 목표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앉아서 30분 버티기, 팔 힘으로 휠체어 옮겨 타기, 젓가락으로 콩 집기.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한 걸음이었다. 김성철은 그녀가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의 속삭임이었다. 수개월이 흘렀다. 김하나의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녀의 팔에 힘이 생겼고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블랙 맘바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누볐고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김성철은 딸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걸어온 복수의 길이 결국 그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복수는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고 그녀는 그 이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딸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동시에 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김하나는 재활에 성공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군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심리학을 공부했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의 경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군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자신의 비극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의 재활 과정에는 김성철이 늘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든든한 동료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그녀의 곁을 지키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의 분노는 사라졌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그는 딸의 웃음을 보며 진정한 복수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치유와 사랑으로 끝났다. 김성철과 김하나 부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태윤과 정민호 장군의 몰락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유령이 던진 경고는 군 전체를 깨웠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언론의 끈질긴 추적에 직면한 국방부는 대대적인 군 개혁을 약속했다. 변경문화혁신위원회가 긴급히 설치되었고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신고 시스템이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24시간 내내 운영되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되었다. 또한 모든 병경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사라졌다. 구타는 범죄다. 신고는 의무다. 라는 표어가 모든 부대 입구에 걸렸다. 군 간부들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고 병사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리더십이 강조되었다. 이제 군대는 힘과 위압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김성철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닥터 카타르시스라는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군부 내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마치 도시 괴담처럼 퍼져나갔다. 닥터 카타르시스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언제든 부패한 군인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권력에 취한 간부들에게는 영원한 공포가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정의의 그림자처럼 군대를 지키고 있었다.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김성철을 도왔던 정민지 하사는 군인 인권보호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군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김하나. 그녀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도움과 자신의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군인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 입은 수많은 군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여러분, 저는 제 몸의 절반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김성철은 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복수는 비록 어둡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딸의 희망이라는 빛이 있었다. 그는 복수가 한 사람의 파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성철은 더 이상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지 않았다. 그는 딸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교훈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힘은 폭력과 권력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딸의 삶을 지켰고 결국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